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일했잖아요. 민정수석 취임 2달 뒤, 무언가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지금은 관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2010년에 스스로 청구에 통과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이런 답변을 안 하실 겁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청문회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게 오늘 모습입니까? 예, 오늘도 적선동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이제 휴일이었잖아요. 공휴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근데 공휴일 어제 하루 지났는데 하루 사이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좀 불거진 것 같아요. 검증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또 세 분의 전문가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 팀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세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이 휴일을 지나면서 불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국 후보자에 관해서 그동안 이념적 문제들이 주로 논란을 일었다면 이번에는 금전적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도 튀어나왔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취임 2달 뒤에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한 사실이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위장 전입 의혹, 위장 거래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들에게 이런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했지만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오늘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결과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이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이번 첫 번째 우리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좀 10억 원이라는 얘기가 잠깐 이제 등장했는데 이게 이제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일하기 시작한 2달 뒤에 있었던 일인데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모펀드라고 하면 이 수익이 좋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사업을 선정한 뒤에 어떤 투자자를 사적으로 모집해서 투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작은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는데 비공개로 투자자 모집을 해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높인 후에 기업 주식을 되파는 형식으로 이제 펀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에 취임한 한 2달 뒤에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여기에 투자 약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투자를 한 금액은 10억 원이 조금 넘지만요. 투자를 약정한 금액은 74억 원이 넘습니다. 본인 가족의 총 재산을 뛰어넘는 규모고요. 또 100억 규모의 펀드가 규모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 약정한 금액이 전체 규모의 74%를 차지해서 논란입니다. 김 교수님, 이게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사모펀드란 말을 저도 잘 익숙치 않아서 찾아봤어요. 금방 설명 나왔습니다만 대개 조금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재테크를 하려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예. 이거 이제 공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은행사나 금융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이렇게 배분하는 건데 이게 사모펀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가지고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서 비공개로 이걸 투자를 해가 수익을 내면 그 이윤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투자 계약을 모아서 투자를 해주고 대행해주고 그 수익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의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지 2달 만에 물론 이제 조국 수석 본인이 아니고 부인과 자녀 명입니다만 예. 74억 가까이를 약정했다고 하고 실제로 1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 느낌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맹 교수님, 사건으로 뭐 나왔는데 갑자기 또 자본주의에 꽂히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했다고 하시니까 전향을 확실히 하긴 하신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모펀드의 조국 수석이 이제 민정수석 취임한 지 2달 뒤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이고요.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이 이제 56억입니다. 당시 재산은 아마 53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56억인데. 자, 이 사모펀드 회사에 보세요. 본인이 가진 재산은 56억인데 그 사모펀드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정한 건 74억 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도 18억 원이나 넘는 금액을 한 사모펀드 회사에 내가 투자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제가 낸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인사청문회 하기 위해서 낸 자료거든요. 아유, 자료가 전체적으로 그렇네요. 예. 대략적으로 이제 이 신청서만 124페이지고 또 이제 관련 부속 자료 100페이지 넘는 게 있으니까 그 합치면 24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재산이 사실 이제 부인 재산이 많아요. 조국 수석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16억 얼마뿐이 안 되는데 나머지 부인 재산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부인이 아들, 딸 명의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두 부부의 재산을 다 합치더라도 56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74억을 약정했어요. 게다가 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여기 사모투자 전체 약정금을 얼마냐면 100억 1,1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상당수가 74.4%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조국 부부를 위한 어떤 사모펀드 모집이다. 거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BBK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다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투자한 사람 중에 아주 그 거액 투자자죠. 다른 사람들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손해를 봤지만 그래서 이거 BBK 이거 자체도 혹시 이명박 대통령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듯이 예. 100억 1,100만 원이 전체 투자 약정금인데 그 중에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거는 이 출자받은 사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국 부부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아까도 이제 우리 김부식 박사님이 원래 재산보다 좀 너무 많다. 74억이나 되니까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금을 약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과연 이거를 다 투자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이해가 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 명의로도 보면은 5천만 원씩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약정금은 뭐냐면 각각 3억 5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아, 약정금은 그것만으로도 7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지금 2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증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이면은 지금 앞으로 만약에 지금 10억 5천만 원만 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다 냈으면은 이제 사실은 증여세도 물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김현성 부원장께 또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좀 바로 좀 집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모펀드라는 것이 민정수석 이제 취임한 2달 뒤에 약정을 체결했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나 우리 하정대 팀장님 몇 가지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하면 이 사모펀드 자체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박근혜 2010년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이걸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가 거의 그 규모가 거의 250조, 300조 가까이 될 만큼 서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불법이라 얘기하는 건 잘못됐고 일단 공직자 자체가 결국은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는 금지가 돼 있지만 이 펀드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결국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출자 한도 얘기하셨는데 출자 한도는 우리가 이제 카드 이용할 때 카드 한도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카드 한도를 300만 원으로 해놨는데 300만 원을 무조건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결국 사모펀드의 운영 관련해서는 이 출자 한도가 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4억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10억만 낼 수도 있고 20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이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이상훈
코링크 사모펀드 대표가 예. 당시 조국 후보의 부인이 10억만 출자하겠다고 했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의사를 밝혔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예. 과연 예를 들면 본질적으로 건드리려면 이제 사모펀드를 했고 투자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사모펀드를 하는 과정에서 이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이런 분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모으는 과정에서 뭐 부당하게 알려져서 부당하게 했냐,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당성이 있었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이 사모펀드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모펀드는 고위험이에요. 예. 공모펀드보다 훨씬 더 고위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민정수석으로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건 그래도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항상 조국 수석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 서울대 교수 복직할 때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번에 또 장관 되면 또 휴직하겠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조국 수석이 했던 과거 서울대 교수실에 했던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무수히 많은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도덕적 잣대를 대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무수히 많이 비난을 했죠. 그리고 엊그제 산업행 관련해서 사상성이 문제가 된다니까 출근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다. 뜨거운 가슴을 지금도 갖고 있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장봉기와 노동자 중심 세상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뜨거운 가슴으로 지금도 부끄럽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본주의의 꽃 중의 꽃이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고위험이니까 이건 고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돈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조금 배팅을 세게 해서 많이 먹자. 이게 사모펀드예요. 공모펀드하고 다른 집이 그겁니다. 그렇게 74억을 약정해서 10억을 냈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야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저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 상상을 못 하는데 어떻게 10억씩을 내가지고 사모펀드에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 세게 베팅해서 세게 먹겠다는 거거든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왔다는 분이 저는 도덕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법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요,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후보자 관련해서 사모펀드 얘기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국 예정되거나 장관 되는데 무슨 결정을 하자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 조국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대한민국 조국. 근데 참. 사회주의 논란과 자본주의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역대 최초의 장관 후보자입니다. 산업행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다가 사모펀드로 자본주의적 재테크를 했다 하니 눈부신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은 박정 노, 박정 예스 모두 거부합니다.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모펀드의 검증이 이제 1번이었다면 2번 주제의 검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런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 것 같은데, 우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이전에 울산대 조교수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1999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울산대 재직 당시에 이사를 여러 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99년 10월 7일에 큰 딸과 함께 이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딸이 8살이었는데요. 뭔가 딸의 학교 배정을 염두에 둬서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위장 전입하면 우리가 청와대 인사 배제에 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 시절에 본인이 마련한 배제 기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2번 이상 한 사람이 배제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05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서 조국 민정수석이 뭔가 본인에 맞게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금 그래픽 제목 한번 봐주시겠어요? 위장 전입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좀 주세요.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MB정부 당시 장관 후보자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후보자가 당시 2010년이었군요. 한겨레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들을 열불나게 했던 비리 종합 세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건 어떤 것이냐. 2010년 한겨레 칼럼에서 역시 인지상정?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 인지상정?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 옮길 여력과 인맥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조국 후보자가 정작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거죠. 어떻습니까? 김 부원장님. 이쯤 되면 이 위장전입 논란은 과거에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사람도 있었고 학군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지만 결국은 이번에 조국 지금 후보자를 보면 송파구에 한 달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송파구에 한 달 위장전입을 해서 어떤 이익을 받냐, 조국 후보가. 그게 부당하게 이익이냐라는 걸 얘기해야지 단순히 그냥 위장전입 한 달 있었으니까 그 문제다. 이렇게 그냥 던지고 그냥 생채기 내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근식 교수님 아까 뭐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뭐 도덕적인 문제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청문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자질을 검증하는 거 실정법과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위장전입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던져두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위장전입을 해서 한 달 동안 살아서 뭐 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딸이 실제로 그 주변에 뭐 학교를 다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국 교수 제가 무슨 원수를 졌다고 계속 비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평소에 그분이 과거에 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비난의 화살들을 많이 쏴댔고 그것이 지금은 자기가 공직 후보자가 되니까 돌아온 부메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말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는 게 기본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말을 세게 해서 남은 내가 비판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도 고고한 척 혼자 하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거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조국 위장전입 발언을 지금 그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를 할 때 저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 칼럼에 이걸 제가 사모펀드에 그대로 바꿔서 해볼까요? 사모펀드?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이나 사모펀드에 들어갈 돈조차 알 수 없는 국민들한테는 속을 후벼 파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법적으로 문제없다. 위장전입 문제없다? 위장전입 문제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 교수 스스로가 2008년 이야기했잖아요. 학군으로 옮길 여력조차 없는 서민한테는 어떡하냐.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서민들한테는 후벼 파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겸허하게 잘못을 책임을 총감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 다른 의혹도 좀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 부동산 거래 의혹인데. 김민지 기자,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꼼수 거래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에게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부산 해운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게 2017년 11월에 3억 9천만 원에 누군가에게 넘깁니다. 이걸 넘겨받은 사람이 바로 조국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 그러니까 뭐 이혼했다고 알려진 전 부인에게 넘기게 된 겁니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에 이제 다주택자 이런 뭐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매매도 하지 않으면서 인척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거짓으로 매매한 것 아니냐, 이런 뭐 위장 매매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자, 2017년에 조국 후보자 부인이 가지고 있던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 부인, 그렇죠? 이혼한 전 부인한테 매도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웃 주민의 오늘 한 보도,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이웃 주민은 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조국 동생 부부가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혼한 거는
위장 이혼이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매도하고 한 것은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다 가지고 있는 지금 부동산인데 그거를 없는 것처럼 뭐 위장 의혹을 이런 게 지금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하 팀장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주택, 예. 일가구 두주택은 고위공직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2017년 이제 11월에 판 거예요. 근데 그 판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 이혼한 동생의 바로 부인, 어허. 전 부인한테 판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뭐 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돈 받고 뭐 팔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 두 부부는 같이 살고 있고 어허. 또 그 다음에 심지어 또 이제 그 이혼한 전 부부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2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아파트에는 조국 수석의 전 수석의 바로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또 이혼했다고 하는 남동생하고 또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좀 이상.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인데요? 과연 네. 이 서로 이혼했다는 게 과연 위장 이혼 아니냐. 그리고 또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1가구 2주택이니까 빨리 그거를 급하게 처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의혹인 거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3가지 의혹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위장 전입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은 사모펀드. 사모펀드 얘기도 있고 부동산 거래.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거래도 있지만은 예. 지금 여기서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이제 뒤늦게 세금 낸 것도 있거든요. 부인.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우리 아까 김현성 이제 부원장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그 박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없게 잘 해놨어요. 근데 더욱 우리가 조금 그 문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을 5월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2017년 하반기에 11월에 뭘 만드냐면요. 우리가 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겠다. 아하. 해가지고 5가지 검증 기준이 원래 병역 기피, 세금 탈루, 그 다음에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영구 부정행위 이 5가지만 처벌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성문제,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두 개를 합칩니다. 추가했죠. 합치면서 앞쪽에서 너무나 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칠 때. 이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듭니다. 걸리기가 어렵게. 어떻게 예. 만드느냐? 병역 기피 같은 거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위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이렇게 매우 어렵게 해놓고요. 세금 탈루도 조세 포탈로 형사처벌을 예. 받았어야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안 냈을 경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적 재산 증식 같은 거 이번에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는 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로 예, 예. 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안 걸리는 거예요. 위장 전입 이것도 2번 이상으로 한정해요. 그러니까 아하. 조국 수석이 영구 부정 행위도 어떻게 해놨어요? 2007년 2월 이후에 된 걸로만 해놓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국 수석이 걸린 것들은 다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되고 그 이후에 더 많이 해야만 걸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내가 법무부 장관 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기준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예.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시간 관계상 네, 짧게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저는 이제 묻고 싶어요. 사실 그런 기준조차도 없었던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대로. 그러니까 역대로 이런 어떤 고위공직자의 어떤 기준을 만든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랄 텐데 이 정도 기준을 만든 것도 지금 이 정부 때 시작한 겁니다. 예. 전임 정부 때 얼마나 더 심했습니까,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 그냥 겉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장 매매다라고 하면 2017년에 매매를 했다. 이게 진짜 사실상 매매를 했냐 아니냐 알려보면 2018년, 2019년 조국 수석이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재산 공개했어요. 네. 그럼 그 재산 공개도 살펴보면 돼요. 이게 알겠습니다. 실제로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마찬가지로 위장 전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걸 한 달 동안 살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부동산 투자를 했느냐 안 했냐. 자식이 거기서 예를 들면 학교를 다녔냐 안 했느냐.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이뤘느냐. 그리고 어찌됐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위장 전입했다. 위장 매매했다.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정치 공세화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 말씀 제가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 김현성 부원장님께서 과거에는 그런 기준조차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기준보다 배나 더 쉽게 이거에 해당되면은 더 이상 임용을 못하도록 한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가지를 그냥 하나 추가하더니 네. 이것들에 대해서는 해당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자, 거고 두 번째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거기에서 40일 동안 위장 전입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전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송파구 거기 강남에 가서 아기를 좀 가르쳐볼까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다시 40일 뒤에 온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이득을 알겠습니다. 안 봤으니까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처럼 모든 걸 얘기하자면 좀안 돼요. 김근식 교수 말씀. 우리 김 부원장님 제가 좀 말씀은 중재하겠습니다. 계속 뭐 이렇게 그 여권의 논리 중에 하나인데 계속 밀리면 이제 김 부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나와요. MB 때는 더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때는 더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옹색한 논리죠. 그런 논리는 쓰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MB 박근혜 정부 싫다고 해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MB 박근혜 때보단 걔들이 더 했냐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의 논리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됐지. MB 때는 더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강북절 경찰서에 대통령께서 너희 그럼 전쟁할래? 대결할래?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됩니다. 제발 국민들의 좀 눈높이 맞춰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실 말씀 많으셔도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예.